근데 처음에는 암살설이 나왔을 때 러시아 정부 막 발끈했다고. 네. 근데 이제 나중에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선회한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제는 러시아가 움직이면 전 유럽이 단합해서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빼앗기면 전 유럽은 전시 상태로 갈 거야.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는 거는 러시아한테는 제일 위험한 거야. 네, 오늘 모신 분은 한국역사고전연구소 소장님이시죠. 임용환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장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프리고진, 네, 이분에 대한 그 논란이 참 강합니다. 네. 오늘도 나온 뉴스 보니까는 뭐 나는 살아있다 아프리카에서 영상이 공개됐다. 네, 네. 근데 또 그 영상이 뭐 사망하기 전에 네. 뭐 한 것이 찍은 것이다. 하여튼 23일 날 비행기 추락 사고로 숨진 이 프리고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 정확한 증거는 아무도 모르죠. 어쩌면 몇십 년 후에나 밝혀질 일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사망을 굳이 위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요즘 세상 위장도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죽었다는 거는 분명하다고 봤을 때 결국 왜 죽었느냐, 죽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라는 거, 누가 죽였냐 이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가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증거는 없으니까요. 첫째는 이제 푸틴이 지시해서 죽였을 것이다. 아니면 프리고진 내부의 부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 프리고진이 위험한 상태니까 부하들이 뭐 배신을 하거나 자기가 불안해서 해치웠을 수 있겠죠. 그리고 보통은 사주를 해서 죽일 때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옛날부터 암살을 할 때는 측근을 이렇게 회유해 가지고 측근이 뭐 불만이 있어서 죽였다거나 뭐 불안해서 죽였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앞으로 만약에 프리고진이 암살이다라고 밝힌다면은 측근이 불안해서 배신한 것이다, 뭐 갈등 때문에 죽인 것이다라고 나올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봐요. 그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그 추락했을 때 같이 죽은 사람이 2인자라고 네, 2인자에다가 뭐 다 군지휘관들이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외의 사람들 그렇죠. 가운데서 어차피 조직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고 원래 역사적으로 봐도 되게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도 다들 궁금해합니다. 정말 측근들이 화가 나서 죽인 것인지 배신을 한 건지 사주를 받은 건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제 푸틴이 죽였다고 했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단 푸틴이 살려놓고 협상을 했던 이유가 프리고진 주변에, 그러니까 프리고진의 음모에 가담한 사람들이 누구냐가 궁금했을 것이고요. 푸틴은 원래 KGB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이 정도의 거창한 음모는 정보가 다 들어옵니다, 원래. 옛날에 미국의 9.11 테러, 뭐 인도의 문바이 테러, 정보가 다 들어왔거든요. 근데 제대로 걸러지지를 않은 거죠. 그러면 이게 또 궁금하죠. 제가 푸틴인데 궁금할 거예요. 이게 사고냐, 아니면 쟤네 중에 또 누가 이렇게 뒤에서 방해를 놓은 것이냐. 하긴 그 푸틴 입장에서 보면은 거기에서 그 나에게 반대하는 그 쿠데타 세력이 그렇죠. 더 있었다 그러면 더 불안하겠네. 그럼요. 그러니까 어차피 프리고진은 실패한 거고 빨리 죽일 수도 있지만 빨리 죽이면 꼬리 자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살려놨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죽인 건데 그것이 푸틴 입장에서는 아, 이번이 별거 없구나, 이제 다 정리됐어, 괜찮아, 이런 생각에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프리고진이 혹시 뭐 아프리카로 도망간다거나 그쪽 동조 세력들을 자꾸 움직여서 일이 더 커지겠습니다 라는 생각 때문에 해치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조사 중이고 밝혀지지 않았는데 불안하잖아요. 그 불안하니까 원래 독재자들은 말년에 다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감정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또 그런 얘기 막 들어오겠죠. 쟤를 살려놨더니 지금 누구랑 연결되고 빨리 죽여야 되는데 누구랑 연결되고 누구랑 뭐 아니면 뭐 CIA랑 지금 손잡은 것 같습니다, 이런 소리 할 수도 있으니까 불안해서 빨리 해치웠을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세 번째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푸틴의 불안함에 의해서 제거됐을 것이다. 네. 근데 처음에는 암살설이 나왔을 때 러시아 정부 막 발끈했다고. 네. 근데 이제 나중에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선회한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아니라고 그래봤자 안 믿을 거고. 안 믿으니까. 그리고 그 러시아라는 사회를 우리가 조금 잘못 이해하는데 오히려 나는 안 죽였어. 이거는 누군가 죽인 거야 말해도 사람들은 우리 사회도 그런 거 있지만 가짜 뉴스 어떤 분들은 몇십 년 고통을 받잖아요. 그렇죠. 어떤 증거를 내도 안 믿잖아요. 이런 경우도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데 러시아 사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약 푸틴이 죽인 걸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이 독재자를 몰아내자 이러는 사람보다 역시 무서우니까 덤비면 안 돼요. 큰일 나. 이런 분위기라면 이게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공포 분위기 조성. 네, 그래서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비난받을 일이 많고 내가 안 했어 그러는데 사람들은 믿을 때 굳이 아니야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썩 넘어가면 효과가 최고죠. 그런 경우는. 그렇군요. 하여튼 그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군부에서 사실 이번에 푸틴의 지도력이 완전히 훼손당했다라는 평가가 많았잖아요. 명령 불복하고 진짜 반역을 일으켰던 거니까 네. 군대 이끌고 그래서 내부에서 뭔가 친위 세력들 가운데서도 뭔가 이 반란의 조짐 혹은 역모의 조짐이 있지 않겠냐라는 분석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좀 이건 사라진 거로 봐야 될까요? 그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이유가 어떻게든 좀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으니까 뭔가 효과가 급박하게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미국 쪽에서도 이거 한 2년은 걸릴 거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장 무슨 일이 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푸틴의 이 체제 지도력이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이건 장기적으로 후유증이 온다. 이런 말을 이제 많이 하는데 옛날 역사에 왕들이 암살 음모가 나거나 무슨 역모가 나잖아요. 그런 것도 항상 나잖아요. 옛날 왕조 시대는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보면 진짜 별것도 아니에요. 이거 진짜 역모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도 처음에 왕이 될 때는 내가 좀 공정하게 가능하면 훌륭한 왕이 돼야지 하던 사람도 한번 역모가 난다거나 자기가 믿던 사람 또 이게 역모는 항상 측근에서 나거든요. 그렇죠. 예, 힘이 있고. 그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갑자기 사람 불신증에 빠지고 그걸 못 견디는 사람은 이제 정신이 망가지는 거죠. 근데 기록에는 그런 게 잘 안 나오지만 사실 왕들이 편안하게 잠자는 사람이 몇 명이 그렇죠. 있겠습니까? 암살당할까, 독살당할까. 예.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도 믿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정신이 망가지는 게 내부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가장 믿었던 측근이기 때문에 이제 주변 사람들이 저 정도 충성을 바쳐도 이제 나를 의심하겠구나. 이렇게 되면 복지부동하거나 과잉충성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이럴 때 과잉충성하는 애들이 올라오거든요. 네. 근데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과잉충성하려면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쳐야 돼요. 그렇죠.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격 계속 대상이 쳐야 좀 됩니다. 있어야죠. 그렇게 되니까 조직이 망가지고 지도 체제가 깨지는데 한 2년 정도면은 이 분명히 후유증이 크게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지금 이제 시작된 프리고진의 반역으로 시작된 균열이 점점 커지면서 커질 수 2년 있습니다. 후쯤에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에서 전투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세상 나라 역사가 어디 군대를 내보내서 뭐 어디를 점령했대요. 그러면 막 박수 쳐요. 돌아오면 제가 사실 그때 군수품 떼먹었습니다. 그때 이 작전 할 때 이거 하나 잘못해서 일개중대가 전멸했습니다. 이런 거 무수히 나오고 그래서 깃발 꽂고 돌아서 숙청되는 장군들 엄청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요. 그러면 이 전쟁은 러시아가 뭐 원하는 걸 없고 좀 러시아한테 유리하게 끝난다고 해도 결국 사실 프리고진이 군부 인맥이 너무 넓어서 관련이 안 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군부 내에서 불안감이 커지는데 이게 전쟁 때는 전투의 비효율, 전쟁 후에는 어떤 불안감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마침 오늘 올라온 그 뉴스 보니까 이 프리고진하고 함께 한때 막 푸틴을 비난하고 막 이런 그 체첸의 수장이 같이 푸틴하고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목숨 바쳐서 푸틴의 명령을 이행하겠다 이런 글을 SNS에 올렸다고 신문 기사가 막 나오네요. 우리들이 이걸 보면 막 비웃습니다만 그 현실에 겪는 사람들은 이거 정말 다릅니다. 우리 직장 생활하던 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이렇게 무슨 안 좋은 일 당하면 나 당장 때려칠 거야. 근데 만약에 누가 진짜 사표낸다고 그랬을 때 아무도 동조 안 하거든요.
그런 일 아마 직장 생활 한 번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먼저 사표 낼 거야. 근데 사표 내면 그 다음 어떡할 거냐고. 현실이 닥치면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행동을 해요. 그래도 지금 벌써 저 정도인데 전쟁 끝나고 또 만약에 전쟁이 좀 안 좋게 끝나서 네. 근데 이 전쟁은요 지금 상황이 지금 러시아가 가장 잘 끝내는 방법이 지금 경계선에서 휴전하는 건데요. 돈바스와 크림반도 확보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끝나도 이미 이 전쟁은 진 거죠. 지금 큰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분명히 책임 추궁 들어와요. 그런데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훌륭한 장군도 전투 끝나고 정말 잣대를 들이대면 잘못된 명령을 내리지 않은 장군이 어디 있으며 그렇죠. 판단착오를 안 하는 장군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전쟁을 할 때는 이 상상할 수 없는 신뢰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 업무 평가해서 실적 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잘못했어도 총괄적으로 이윤이 훌륭하면 넘어갈 수 있지만 전쟁은 사람이 죽는 거기 때문에 모든 지휘관은 어떤 의미로 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막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누구든 숙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심각한 후유증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프리고진 그 반란 그 이후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금 쉽게 끝나겠다 이런 기대를 가졌던 분석들도 좀 처음엔 나왔었는데 사라진 것 같아요. 지금 전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번 전쟁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느끼는 게 이건 제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정말 이 변명 같지만 무슨 말을 하면 확대 해석들을 하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번에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 하냐고 당장 안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전쟁에서 어떤 전쟁이란 건 이런 상태로 가면 양쪽이 다 박살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길 때는 누구 말대로 숨을 1시간 먼저 죽느냐 1시간 후에 죽느냐 정도로 승부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다 피해가 누적되는 상태에서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쟁 또 이미 그런 단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누가 쉽게 이긴다고 말할 수는 없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게 최후의 승부까지 갔을 때 작용하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당장 뭐가 전쟁이 잘못된다거나 이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이게 그 언론전의 그 일환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계속 우크라이나의 어떤 승전 소식만 들리는 분위기예요. 뭐 요새는 그 종이 드론에 전투기가 뭐 5대 파손됐다 그러고 뭐 러시아의 굴욕 뭐 이런 식의 기사들도 나오고. 제가 이번에 느낀 게 이게 정말 세상 언론은 다 비슷하구나.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선진국 언론과 후진국 언론으로 저도 대학생 때는 그런 생각 지금보다 더 심하게 했는데 후진국 언론은 다 선동이고 선진국 언론은 그래도 좀 냉철하게 분석하고 양심적으로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다 그 시청률로 먹고 구독자로 먹고 사는 그렇지. 언론이라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얘기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항상 침소봉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게임 체인저라는 말도 지금까지 수도 없이 저도 근데 쓰긴 써요. 쓸 수밖에 없는데 이 게임 체인저라는 것은 당장 전쟁을 끝내버린다가 아니고 일본 권투 선수가 주먹으로 싸우다가 일본 글러브를 벗고 싸운다, 맨주먹으로 싸운다고 했을 때는 양상이 바뀌고 글러브 낄 때보다 또 맨주먹으로 싸우면 이 승부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싸우는 방식이 바뀐다라는 게 게임 체인저인데 이거를 그야말로 승부 체인저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또 살살 그렇게 조장을 하고 그리고 전쟁이란 결국 누구든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당하고 이길 수 있는 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탄약고가 폭파됐다 그러면 야 이제 내일부터 탄약 없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탄약고가 폭파됐다 그러면 아니야 저건 아닐 거야. 또 반대로 우크라이나 병사가 몇만이 희생됐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봐야죠. 전쟁의 양상, 어떤 공격, 수비 이렇게 봤을 때 우크라이나 사상자가 몇만이라면 러시아는 몇만이겠구나. 이런 걸 추산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 끝났겠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그렇게 많이 죽었대. 러시아가 이렇게 많이 죽었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바 해석을 하도록 살살 유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편향적인 뉴스가 좀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네. 서방 세계의 지원을 받고 네, 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좀 서방 세계 그리고 쪽하고 침략당한 국가고.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두 가지 맞는 말씀이시고 또 하나는 러시아 언론이 과장이 더 심해요. 그러니까 잘 못 믿겠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발표들을 좀 거르게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번 이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 이거는 정말 뭐 이제까지 없었던 형태의 전쟁 전투들이 막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뭐 지금 오늘도 뭐 나온 기사들 보니까 미국에서 발표한 게 러시아 해커들이 우크라이나 군 장비를 막 해킹해가지고 정보를 캐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또 SNS 활용해가면서 또 심리전 이것도 우크라이나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또 특기이기도 하고. 러시아도 심리도 엄청나게 합니다. 전 세계에서 그 뭐라고 하죠? 해커 부대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런 조직이 제일 큰 나라가 러시아일 거예요. 근데 이제 러시아는 국내 여론 쪽에 지금 또 투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서방에서는 자유 언론들이 알아서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국내 여론이 아무래도 서방 세계보다는 통제가 돼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조작하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이 전쟁 때문에 사실 그 작년에 경기가 좀 좋아지지 않겠나? 경제 상황이 세계 경제가 이러한 기대도 한 방에 날렸던 게 이제 곡물 가격이라든가 원유가의 인상 뭐 여러 가지 이 원자재 쪽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면서 또 공포 심리를 일으키면서 이제 세계 경제가 또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여튼 그 투자자들 혹은 금융 쪽 종사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겠죠.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상태에서 고착화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끝냈으면 좋겠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젤렌스키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서방 쪽의 문제예요. 만약에 서방 국가들이 더 이상 전쟁할 수 없다라면 우크라이나는 전쟁 못합니다. 지금 뭐 포탄이고 뭐 우크라이나가 자체로 조달하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국 서방의 지원을 끊으면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못해요. 이 전쟁이 지금 길어진 것도 푸틴이 서방이 개입 안 할 거라는 확신 때문에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개입을 했거든요. 그렇죠. 아마 그 다음엔 이렇게 생각했겠죠. 장기적으로는 개입하지 못할 것이다. 서방도 경제가 어렵고 쭉 하니까 뭐 두세 달 하다 그만두겠지. 그때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얘기하신 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랬죠. 체면상 지원은 하겠지만 좀 지나면 발 빼겠지. 근데 지금 1년이 넘도록 안 빼고 있고 말로는 러시아가 먼저 빼기 전에 절대로 안 뺀다고 지금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심심하면은 손잡고 그 뭐 결의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을 진짜든 아니든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서방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옛날부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그런 판단을 내릴 때 현실 경제만 봤어요. 지금 서방이 어쩌고 뭐. 그런데 유럽의 역사를 보시면 서방이 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이렇게 거국적으로 반응하는가는 유럽의 역사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유럽도 쉽게 우크라이나를 양보할 마음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양보했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1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그 이웃 나라끼리 두 나라 전쟁하면서 그 지원국과 뭐 이렇게 하나하나 전선이 확대된 걸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역사에서 포기할 수 없다라는 이유가 그런 건가요? 러시아가 유럽에서는 멀리 있는, 그러니까 러시아가 큰 나라잖아요. 땅은 참 크죠. 인구도 많고. 근데 유럽이란 나라 사실 다 작단 말입니다. 지금 프랑스, 독일도 이제 억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인구가. 그러니까 러시아가 통합된 국가가 돼서 유럽 쪽으로 내려오면 큰일 난다는 생각은 옛날부터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7, 18세기 되면서 러시아가 점점 근대화, 우리가 말하는 뭐 피오르트 대제 나오고 어쩌고 하면서부터는 러시아를 빼놓고는 유럽의 정세를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러다 보니 러시아의 서진이라는 것은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계속 증폭됐고요. 이제는 러시아가 움직이면 전 유럽이 단합해서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빼앗기면 전 유럽은 전시 상태로 갈 거예요. 그러니 우크라이나에서 막는 게 속된 말로 싸게 먹히는 겁니다. 근데 어쨌건 그 서방의 지원국들도 이제 그 처음에 우리 전문가들이 예상했듯이 참여를 그렇게 오래 만에 안 할 것이다 했는데 젤렌스키의 어떤 그런 모습에 그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의한 그 나라 국민들의 어떤 동정 여론이 움직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는 설도 있고 미국의 그 뭐라 그러죠? 러시아 힘을 약화시키는 하나의 아주 좋은 방편이었기 때문에 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원래 여러 가지 전쟁이라는 건 여러 온 이유죠. 국가와 모든 국민의 이해관계가 다 걸리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게 다 일리가 있어요. 근데 그건 한 가지 때문에 결정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예를 들면 미국이라고 해도 말씀하신 모든 이유요. 젤렌스키가 훌륭하지 않느냐, 약소국이 침략 당하겠지 않느냐, 아니면 러시아가 밉지 않느냐, 아니면 이게 러시아를 약화시키고 미국의 패권을 찾아올 수 있는 길이다. 이 모든 설명에 불만족하는 분들 하나씩에 불만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게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특히 미국이란 나라는 정말 다양한 국민이 살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 그런 이유가 다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국가가 서방 세계가 일체로 단합하는 거는 세계 정세라는 게 앞으로는 결국 이 권위주의 국가와 비권위주의 국가의 블록으로 가고 지금까지 EU가 전쟁 준비를 안 하고 경제적 협력 관계로 안보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 실수였다라는 게 앞으로는 또 이 인간의 판단은 늘 바뀌겠습니다만 적어도 앞으로 30년, 50년은 지배할 거예요. 지난 50년간은 반대였거든요. 미중 협력, EU와 러시아의 경제 협력 이 모든 게 경제적 협력이 되고 경제적으로 교력이 활발화되면 물이 이렇게 되듯이 동토의 왕국도 정치적으로 느슨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반대 결과가 나오는 거죠. 네. 하여튼 근데 이게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이 참전국들도 이제는 경제적 문제도 대두가 되니까 네, 지금 나오는 뉴스 보면은 헝가리 반대로 EU에서 그 5억 유로 정도를 그 여기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평화기금에서 그걸 반대해가지고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지원이 되면서 전쟁이 길어지는 거에 대해 반대하는,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나라들도 이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헝가리는 원래 러시아 편이었기 때문에 원래 러시아 편입니까? 네, 그 EU국 중에서 지금 가장 친러 국가가 헝가리고요. 튀르키예가 친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건데 우리가 또 역사적으로 보면 이 지정학적 구조는 잘 안 바뀌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도 보세요. 한국의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와 한국과 일본 여론은 정말 잘 안 바뀝니다. 근데 그 역사적으로 튀르키예가 제일 두려워했던 나라는 유럽이 아니라 러시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친하게 지내는 척하면서 가끔씩 뒤통수 치는 게 절대로 튀르키예가 전적인 협력을 할 이유는 전혀 없고 오히려 서방이나 미국 쪽에서 더 많이 뜯어내려고 러시아랑 카드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정적인 도움은 안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럽 국가 중에서 옛 바르샤바 조약군 중에서 지금 가장 친소적인 국가가 헝가리고요. 가장 반러적인 국가가 폴란드고 뭐 이렇죠. 하여튼 뭐 여러 나라에서 사우디도 뭐 제다 뭐 회의 이런 거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회의를 뭐 주최를 하기도 하고 그 노력은 있는데 그냥 다 그냥 말잔치로 끝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쟁을 종식시키는 노력이 아니라 이 전쟁 통해서 자기네 국제관계의 일을 좀 더 뽑아내려는 특히 지금 중동이 사우디가 이제 미국하고 반복하면서 뭐 그게 바이든이 실수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미 그 징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중에 한 명 중 눈치를 봅니다. 누가 더 용돈을 잘 주나, 혼날 땐 어디로 도망가야 되나. 좀 나이 들고 성장하면은 이제 부모님 말 고분고분하게 안 듣고 그게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국가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는 재력도 있고 갖췄기 때문에 우리 포지션을 찾겠다라는 네. 입장인 거죠. 참 이거 보면은 저는 이거 일어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말들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 흐름을 보면은 너무 좀 재밌는 게 사실 그 러시아산 원유 뭐 이 천연가스 수입 중단을 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은 러시아산 LNG 수입은 EU가 더 늘었다고 우크라이나 전쟁 전보다도 40%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PNG 가스 이거는 막지만 가스를 액화한 그 LNG는 이게 뭐 눈 가리고 아웅 아니에요?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라 서로 그러니까 러시아는 팔아야 되고요. 전쟁 비용을 쓰기 위해서라도. 근데 중국에만 팔 수도 없고
결국 세계적인 소비처는 유럽하고 뭐 미국 이런 쪽인데 중국에만 의지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그게 다른 데서 여러 번 했는데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는 거는 러시아한테는 제일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팔아야 되고 저쪽도 막아야 되고,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안 준다 이건 준다라는 식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 끊어서 너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못하는 거죠. 네. 본인들도 딜레마죠. 그러니까 서로 정말 죽일 생각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서로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요, 전쟁은 자기가 살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살아야 된다는 건 절대 조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 발악하는. 예, 그러니까 적성국에서 뭐 사와서도 싸워야 되는 건, 이게 참 말로는 이게 좀 이해상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인간은 타협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해관계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와 타협이 섞이면서 항상 묘한 선택이 나오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크라이나 전쟁 앞으로 또 어떤 흐름이 보일지, 또 어떠한 또 변곡점들이 생길지 사건을 통해서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끔찍한 전쟁 빨리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네요.